네, 2020년 한국교육정치학회 연차 학술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육개혁의 진단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주제를 가지고 시작하겠는데요. 본 학회는 서로 다른 이념 지향과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의 정책을 진단하고 차기 정부의 교육개혁 과제를 제기하며 이를 주제별로 비교 토론함으로써 바람직한 교육개혁을 지향하고자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탐색해 보고자 했고요. 그리고 한국 교육 개혁 과정에 대한 교육 정치, 정치학적 분석과 논의를 통해 교육 개혁 과정의 개선 방향을 탐색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개회사로 안선의 한국교육정치학회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중부대학교 안선혜입니다.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연차 학술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부득이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된 점에 대해서 여러 회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올해 학술대회 주제는 아까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한국 교육개혁의 진단과 과제입니다. 과거에 이제 교육학회들이 정치 변동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것을 이제 진단과 평가하는 그리고 이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주로 집중했다고 한다면 이번 학술대회는 이제 좀 더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어떤 교육개혁 과제가 필요한가 이 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육개혁 과정에서 어떤 그 교육 정치학적인 개선이 모색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현재 그 보도를 보니까 국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법률안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 또 다음 대통령 선거도 곧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번 그 발표 이후에 종합토론에서 보다 의미 있는 실질적인 토론이 아마 이어지기를 제가 기대하고 또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 토요일날 오후에 중요한 시간에 여러 회원님들 그리고 여기 공부하시는 그 현장에 계시는 이제 선생님들 그다음에 이제 교육청에 계시는 여러 행정하시는 분들 다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데 서로 함께 잘 귀담아 들으시고 또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를 해주시면 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 다시 한번 여러 회원님들 건강을 기원하면서 오늘 연차학술대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그 시작 전에 오늘 그 이 학술위원회를 학술대회를 준비해 주신 가장 주도적으로 준비해 주신 분이 그 이수정 학술위원장이십니다. 그리고 김상철 사무국장님 그리고 간사님들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 오늘 이수정 학술위원장님이 간단하게 어떤 취지로 진행하겠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나서 바로 일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수정 학술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단국대 이수정입니다. 이번에 그 학술대회는 일부에서는 그 교육개혁의 내용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또 앞으로는 교육개혁의 내용이 어떤 방향으로 가기를 원한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토의를 하기를 원했고요. 2부에서는 교육개혁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교육 정치학 또는 정책학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진단하려고 했습니다. 일단 이번에 사회적으로나 또 우리 학계에서 영향을 많이 미치고 계시는 좋은 영향을 미치고 계시는 분들께서 발표와 토론과 또 사회를 맡아주셔서 굉장히 기대되는 학술대인 것 같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도 많이 학술대에 참여 토론을 해주셔서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발표 자료를 좀 늦게 토론자분들께 드려서 토론하시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 같은데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학술대 끝나고 나서 우리가 또 토론한 것과 발표한 것들을 모아서 자료집으로 최종 편집해서 게시할 예정입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무장님, 자 그러면 이제 식순에 의해서 진행하시도록 하시죠. 네. 네, 1부는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의 진단과 과제를 준비했습니다. 자장으로 박선형 동국대학교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실 예정이고요. 김희규 신라대 교수님, 그리고 박호근 한국체대 교수님, 홍석근 경기도 교육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강민정 국회의원, 그리고 안선혜 중부대 교수님께서 발표를 준비해 주실 것이고, 토론자는 전재상 공주교대 교수님, 이현 우리교육연구소장님께서 맡아 주실 예정입니다. 박선영 교수님께서 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일부 사회를 맡은 동국대학교 박선영입니다. 오늘 한국교육정치학회 연착술대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과 정치는 상호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영역 모두 희소 자원의 배당과 가치 배분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학술 주제인 국가교육 개혁과 어렵고 결국에는 좀 소리가 들려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오늘의 발표 주제도 결국에는 다양한 정치적 이념과 상이한 정치 철학적 스펙트럼에 근거해서 현 정부의 교육개혁과 차기 정부의 교육개혁 지향점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고 풍부한 논의가 가능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발표자와 토론자뿐만 아니고 오늘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거의 한 100분 정도 참여해 주신 걸로 확인이 되는데 청중분들의 적극적인 또 토론 참여를 기대합니다. 사회자의 치유순적인 역할은 부드러운 그 세션 진행과 더불어서 사실 엄격한 시간 관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학술위원회의 사전 계획에 따라서 발표는 20분, 토론은 최대 15분씩 할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발표 내용의 그 자료집을 제가 보니까 발표자별로 좀 분량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발표자분들께서는 발표당 20분을 넘기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분량이 좀 많은 경우에는 좀 유연하게 조금 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를 각별히 좀 유념하셔서 우리 청중분들의 더 많은 참여적 담론의 어떤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발표를 맡으신 김희규 교수님 준비되셨나요? 김희규 교수님. 네. 네, 준비되셨으면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Roshit, aydilaring mavzuatini deyapti. 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발표 기회를 주신 그 회장님과 더불어 우리 그 학술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신 지금 이수정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교육정치학회는 뭐 제가 기여한 바는 없지만 이 1994년 출범할 때 제가 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또 색다른 기회라는 또 생각도 들고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 교육에 많은 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사회자의 명을 잘 받들어서 20분을 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8분까지 하면 되겠죠? 네, 28분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여받은 그 제목은 현 정부의 교육 정책 진단과 그 다음에 뭐 대안에 대한 주문을 받았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는 있을 수 있겠죠. 이 부분이 뭐 아직은 현 정부는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고 교육개혁을 뭐로 볼 건가에 대한 부분도 약간의 어떤 생각의 견해도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을 함께 고민하고 좀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 이런 어떤 그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간단하게 교육 전반에 대한 진단과 대안 모색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관리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의 지금 현 상황은 상당히 예측 불허의 어떤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조만간에 뭐 이 코로나에 대한 부분은 종식이 되겠지만 이와 어떤 연동선상에서도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대비도 우리는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와 더불어 이 그 현 체제 전반에 대한 어떤 문제인식에 기반해서 또 다른 어떤 특히 그 학교 운영 체제 전반에 대한 부분에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 이면에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더 이 그 유연성과 그 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유연성과 더 나아가서 이 개방성에 대한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개혁에 대한 어떤 진단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큰 틀에 보면 진단에서 우리가 좀 논의의 사항은 첫째는 이 공공성 확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일련의 어떤 사회 이슈가 제기되고 있던 그 일면의 어떤 그 하나의 과정으로서 이 교육에 대한 이 공정성 확보에 대한 부분은 어찌 보면 이 교원이나 기타 우리 교육 관련 집단의 어떤 동기의 어떤 유인 기제에 대한 부분하고도 직접 상당한 관련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공정성 확보에 대한 부분은 사회적으로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지 않나 이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이 공정성에 대한 얘기를 논한다면 일련의 어떤 대학의 입시제도에 대한 부분이 어찌 보면 하나의 어떤 그 이슈로 제기되었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근저에 많이 얘기되었던 특히 수능 이외에 특히 그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이 공정성 확보에 대한 부분은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우리가 접한 바도 있고 사전 이 그 제도 자체에 대한 우리 어떤 이 공정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 개진은 저는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약간의 어떤 그 수능 입시 제도에 비한 것보다는 좀 낮은 수준이겠지만 단학교 교원들의 어떤 입장에 본다면 이 승진 가산점에 대한 부분도 어찌 보면 미리 그 준비한 자의 입장에 본다면 상당히 본인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이슈거리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체의 어떤 가산점 그 자체를 어찌 보면 삭제를 하고 그 상대적으로 어떤 대안 제시에 대한 그런 부분은 또 다른 어떤 우리의 어떤 과제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 하나의 어떤 사회적 측면에 본다면 이 그 공정성의 어떤 우려적 사항이 아니겠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타 뭐 여러 가지 부분도 많겠지만 시간 관계상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이 그 교단의 어떤 좀 정치장화에 대한 부분을 좀 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이 얘기가 되었던 거지만 특히 그 교육감 직선제에 따라서 이제 이야기되었던 그 캠퍼 출신이나 그들의 어떤 핵심 보직에 대한 독점권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또 그에 따른 어떤 내부형 공모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은 상당히 숫자의 어떤 소수성을 논하기 이전에 일정 부분 앞서 얘기했던 공정성과도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일정에 보면 이게 또 다른 단위 학교의 어떤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어떤 것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얘기해 볼 수 있는 근저에는 약간 이런 부분은 좀 소극적인 형태로 오른 건 사실이지만 아직도 교육부와 이 교육감 간의 어떤 특히 그 정책에 관련된 이해 충돌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우리는 한번 좀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는 있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한 가지 뭐 예를 든다면 기초학력 진단에 대한 부분 자체는 뭐 나름대로 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상당한 어떤 그 번복의 과정이 있었던 부분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이렇게 그 정책 평가 없이 실험적인 형태의 어떤 교육이 좀 지속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는 좀 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전 학교의 어떤 혁신학교화 부분, 혁신학교의 어떤 장점과 단점, 즉 공과에 대한 부분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판단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학교가 하나의 어떤 혁신적인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겠지만 혁신학교 어떤 학교의 유형화처럼 이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논한다는 부분은 또 다른 어떤 그 실험학교의 어떤 형태의 성격을 많이 띠지 않나 이런 것은 또 다른 획일화의 어떤 유형으로 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완전한 어떤 진단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서 이런 부분을 전면화시킨다라는 부분은 한번 생각의 여지가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일전에 또 많은 얘기가 되고 있는 마을 공동체, 이 마을 교육 공동체, 마을 공동체 이런 용어 부분을 이제 많이 대담되는데 협업에 대한 부분은 뭐 누구나 공감을 저는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공동체에 대한 부분의 주체 역할이 마을인지 이게 학교인지 이런 부분을 우리는 좀 명료하게 좀 더 공론화시켜서 그런 나름대로 어떤 합의의 도출 과정 속에서 이런 것을 좀 더 하나의 어떤 혁신의 어떤 정책 과제화하는 이런 부분이 요구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좀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좀 더 붙인다면 이런 형태가 자칫 잘못하면 학교가 하나의 어떤 즐거운 놀이터가 되는 이런 학교에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의 고유한 기능에 대한 부분을 시대 정신을 반영을 하되 그 나름대로 어떤 갖고 있는 독창적인 어떤 캐릭터 학교 나름의 어떤 의미 부여 부분은 지속화시킬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 상황에 부합되는 학교 기능에 대한 재설정은 것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실제로 보면 2015년 대비 피사의 국제학업 성취도를 우리가 실제로 보면 이 데이터면 보면 수학이나 과학에 대한 부분은 뭐 약간 이렇게 평균 점수가 상승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그런 읽기 분야에 12년 연속 뭐냐면 한국이 좀 하락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이 학력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등한시할 수는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특히 이 학업 성취도에서 이 결손 학생에 대한 심화 부분은 또 다른 교육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중학교의 수학 기초학력 미달 비율 부분이 2015년 대비 지속적으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우리는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부분이 이건 뭐 우리나라의 어떤 IMD 보고서에 기반했을 때 우리나라의 교육 경쟁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국가 경쟁력에 대한 부분 대비 교육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2018년 대비 뭐냐면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한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전반적으로 더욱더 뭐냐면 이 학습 결손에 따른 교육 격차 더 나아가서 이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는 이 여지 부분은 우리는 한번 눈여겨볼 그런 대상이 아니겠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른 하나의 어떤 대안 모색이 될 수 있겠죠. 이거는 뭐 하나의 이 진단에 따른 어떤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얘기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첫째는 학생 본인의 학습 그 능력과 결과에 부합하는 입시제도 부분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 생각컨대는 이 수능에 대한 부분은 그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그 수능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각종 뭐 그런 학생부 전형 내에서도 뭐냐면 종합 전형도 있고 교과 전형도 있을 수 있고 뭐 기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정책 각각에 대한 어떤 장단점은 다 내재되어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뭐 학생부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것도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교과 전형이 아니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가야 된다. 이런 논리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정책 검증 없이 상당히 어찌 보면 어떤 극도의 어떤 왜곡됐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으로 우리가 끌고 가는 부분은 상당히 공정성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학생의 어떤 그 교육 자체의 어떤 신뢰도를 상당히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균형적인 어떤 입장에서 다양한 분석 속에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대로 잠깐 말씀드린 대로 가급적이면 이 학생의 어떤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면서 사교육은 좀 더 경감하는 이런 입시 제도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되려면 이 수시 전형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좀 더 단순할 필요가 있고 수시와 정시에 대한 부분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균형 선발에 대한 이런 부분을 이제 정치권에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그건 제가 볼 때는 학부모의 어떤 요구사항에 기반해서 움직이는 부분이지 그게 그 정책의 어떤 내실에 기반된 이런 접근에 대한 것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어찌 보면 향후 우리가 이 그 교육에 대한 어떤 개혁적인 측면에 봤을 때는 상당히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덧붙여 얘기한다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행정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권력에 대한 어떤 적정성을 확보하는 적도 집권의 원리를 보더라도 상당히 편향된 부분보다는 이 나름대로 어떤 그 장단점에 기반한 균형 선발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 다음에 뭐 익히 많이 얘기가 갖고 있는 이 공정성이나 객관성, 신뢰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볼 필요가 있는데, 뭐, 일련의 과정을 보면, 교육부 입장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면 그것을 뭡니까, 이렇게, 미기재, 때로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향후 몇 년간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규제지향적인 어떤 단계의 처방책에 기인한 이런 어떤 정책 사안 부분이 과연 근본적으로 이 그 대학 입시 제도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어떤 대안책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많다는 얘기죠. 이런 것을 우리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입시 정보 격차에 특히 이제 수시 전형으로 가다 보면 정보 격차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완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에 따른 다양한 어떤 그 사교육비에 대한 경감한 부분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 유형의 단순한 부분을 우리는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뭐 조금 빨리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감 권한에 대한 독점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또 다른 어떤 뭐 그런 제어 방안이나 장치, 잘못된 행정에 대한 그런 견제와 감시 등이 부족한 교육감만의 자칫 잘못하면 자치 형태를 우리가 방지하는 그런 기재 부분이 상당히 조금 약하지 않나. 그래서 일부 교육감의 어떤 본인의 어떤 그런 철학이나 공약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뭐냐면 또 다른 자치의 미명하에 그게 각 시도별로 교육감의 어떤 고유한 권한으로 인해서 기존에 해왔던 우리 교육에 대한 어떤 일정 부분에 대한 혼란에 대한 부분이나 갈등이 조장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좀 옳지 않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정선에서 교육부와 또 시도교육청에서 적절하게 이 균형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하나의 어떤 방안으로 본다면 뭐 직선제에 대한 부분은 시대 정신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수용에 대한 여지는 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직선제지만 또 그에 따른 문제에 대한 선거 방식을 또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도의회 내에서도 교육위원회가 위상이 좀 더 뭐냐 하면 이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찾아서 그나마 이런 나름대로 어떤 교육 자체의 어떤 근간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일부 좀 중시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친성향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독점권에 대한 부분이 뭐 소수에 불과하지만
일부 그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재검토할 여지는 저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 자체를 우리가 독점이라고 본다면 왜 그런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혁신학교에 대한 부분도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 혁신학교가 전 학교의 혁신학교에 대한 부분은 먼저 이 혁신학교가 역사적으로 보면 뭐 상당한 기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혁신학교로 인해 가지고 어떤 나름대로 어떤 점이 장점으로 부각되고 그에 따라서 나름대로 어떤 자율권에 대한 확보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는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단지 어떤 예산 운영에 대한 지원에 기반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형태보다는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가 된다면 그 혁신학교가 왜 되는지에 대한 이 당위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좀 더 담보를 하지 않으면 많은 분들이 우려 속에 지켜볼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봐야 될 부분은 이제 학교 선택권에 대한 부분인데 이 학교 선택권 확대를 통해서 이제 고교 체제에 대한 다양한 부분, 뭐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뭐 지금 일반고 중심으로 이제 모든 것이 전환되는 과정이지만 이것도 또 다른 형태의 혁신학교의 어떤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고 자체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기존의 자사고나 특목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논한다면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저는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학교가 점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되는 부분은 또 다른 어떤 학군에 따라서 다양한 사교육비가 증가되고 그는 우리가 초창기에 우려했던 이 강남권에 대한 어떤 부활을 또 부추기는 이런 현상도 되기 때문에 이 다양화와 고도화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눈여겨볼 그런 입장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량 중심에 대한 부분도 보면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런 예산이나 뭐 학생관리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이 자율화에 기반돼서 이루어지겠지만 실제로 그런 이 학교 단학교 자율 경영에 대한 이 자율화에 대한 부분이 시대가 지나면서 오히려 뭐냐면 이 자율성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실제로 정책의 어떤 실효성에 대한 부분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 역량 중심도 우리가 빛 좋은 개사구 형태의 어떤 역량 중심이 아니라 실제로 기존의 어떤 그 능력 중심의 교육과 역량 중심의 교육이 어떤 차이가 있으며 그렇게 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야 될 건가에 대한 학교 밀착 지원에 대한 기동 부분을 우리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부분,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특히 이제 가장 큰 문제가 학력 격차에 대한 부분 중에 기초학력 미달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런 것이 지금 대차상으로 상당히 지금 우려 속으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교실 수업에 소외 없는 그런 학력 진단이나 지원 방안이 좀 더 촘촘하게 이루어져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 제시가 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복지에 대한 부분도 뭐 특수교육뿐만 아니라 복지 그 자체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판단이 들지만 맹목적으로 그런 할당제 형태였던 그런 복지에 대한 교육 복지에 대한 부분은 뭐 제가 볼 때는 큰 의미는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정 대상자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명료하게 기반한 그런 이 선택에 대한 부분에 기반한 어떤 교육 복지 부분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뭐 이 부분은 제가 승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대학에 대한 부분인데 이 고등교육 쪽에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저는 대학이 상당히 어찌 보면 교육부 기능 자체가 이제 초중등 학교는 일선 시도교육청으로 지속적으로 이관이 되다 보니까 교육부가 지금 대학의 모든 걸 이제 초점으로 맞추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미안한 얘기지만 평가의 어떤 권력화 현상을 좀 보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게 전반적인 예를 든다면 뭐 영양 진단도 하나에 들 수 있고 각종
대학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 우리가 평가를 통해서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던 한계는 일부 인정을 하지만 이런 것이 너무 정부 주도로 대학 혁신을 끌고 가면 단위 대학의 어떤 자생 경쟁력이 우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더 대학 주도에 대한 형태를 우리는 깊이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 다음에 등록금에 대한 부분도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뭐냐면 정부에서 이 규제하는 부분이 특히 이게 사립대학 경우에는 이게 과연 이게 타당한가에 대한 부분.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학의 자율과 그런 시장 기제 작동에 의해서 대학 간의 어떤 그런 어떤 선의의 경쟁을 보편화시키는 이런 것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학별 자생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우리는 지속화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평생교육 같은 경우도 뭐 그냥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원고로 대신하고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런 것 같아요. 뭐 가장 큰 우리가 교육에 대한 그 개혁에 대한 뭐 열망은 늘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건 사실은 말은 쉽지만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육개혁은 고속도로에서 질주하는 자동차와 같은 것이다. 그 얘기는 지금 모든 프로세스는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개혁을 한다는 얘기는 모든 것이 올 스톱된 상태에서 새로운 것을 변하는 것 아닌 이상은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기존에 해왔던 다양한 정책에 보면 점진성이라는 부분을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겠나. 그래서 과거의 것에 장점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면 그에 따른 어떤 개선이 요구되지 않겠나. 그래서 모든 것을 전면화하고 이것을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이게 단시에 모든 걸 바꾼다는 얘기는 또 다른 핵일화를 초래할 수 있고 그것이 또 다른 어떤 실험을 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어떤 자율성 확보의 차원에 본다면 그런 것은 상당히 이렇게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저 발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주제 발제 1은 현 정부의 교육개혁 진단과 정책대안으로 신라대 김유기 교수님이 지금 들으신 것처럼 크게 현 정부 교육개혁 문제 진단 4가지 해주셨고요. 그에 따른 또 4가지의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교육 생태계 확장을 통해서 그 안에서 교육복지 재설계, 대학 자율성 확대, 평생교육 시스템 재설계까지 브로드한 내용들을 다뤄주신 것 같습니다. 시간은 저희가 29분에 끝나기로 되어 있는데 시간을 잘 준수해 주셔서 한 3분 정도 오버된 것 같습니다. 이 기조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고요. 종합 토론은 발제 3까지 발표 3까지 끝나고 나서 또 토론자 의견을 청취하고 또 온라인으로 좀 참여해 계신 분들의 의견을 또 같이 받아서 진행할까 합니다.